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 작가가 집필 과정 내내 품었던 하나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서사를 넘어 역사적 트라우마 앞에서 인간의 역할을 묻는 근원적인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은 1980년 5월 광주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 광주 학생과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봉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곤봉, 총검, 발포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5월 21일 시민들은 군대를 몰아내고 자치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군은 도시를 봉쇄했고 결국 5월 27일 새벽 군은 다시 도시를 침공하여 시민군을 진압함으로써 항쟁은 피로막을 내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공식 사망자는 200명 미만이었지만 실제 추정 사망자는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합니다. 소설은 국가가 자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참상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군인들이 되는 대로 쌓아 올린 시신 더미는 수십 개의 다리를 가진 거대한 짐승의 사체 같았다는 표현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인간성의 말살을 의미합니다. 당시 광주 인구는 약 40만 명이었는데 계엄군에게 지급된 총알은 총 80만 발, 즉 모든 시민의 몸에 2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망자 수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일한 주인공의 시점이 아닌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5.18의 상처를 입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소설은 6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되며 각 장은 비극의 중심에 있던 소년 동호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됩니다. 1장 어린새에서는 소년 동호의 시점에서, 2장 검은 숨에서는 친구 정대의 혼을 통해, 3장 7개의 뺨에서는 생존자 은숙의 증언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장 쇠와 피는 시민군 진수와 함께했던 동료의 시선을, 5장 밤의 눈동자는 고문 생존자 선주의 경험을, 마지막 6장 꽃 핀 쪽으로는 동호의 어머니의 시선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에서는 작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목소리는 1980년 5월 광주의 트라우마라는 중력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듯 동호를 중심으로 한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광주라는 비극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는 것이죠. 이들의 증언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진실이 아닌 결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비극의 다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강 작가는 1장과 5장에서 너라는 2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소설의 첫 문장인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처럼 말이죠. 이는 독자와 작품 사이의 거리를 없애고 주인공 동호와 선주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만듭니다. 3인칭의 객관성이나 1인칭의 공감을 넘어 독자는 도청 강당의 시신들 사이에 서 있는 소년이 되고 고문의 기억과 싸우는 생존자가 됩니다. 작가는 감히 나 혹은 그로 서술하기 어려운 고통을 너에게 부여하며 우리를 그 현장으로 소환합니다. 이 소설은 부조화의 찬가, 즉 디스코드 속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은숙의 대답처럼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그 사람들은 나라라고 부를 수 없어. 이러한 질문과 저항은 국가 폭력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선주의 회상처럼 우리는 시신을 도살된 고깃덩어리 이상으로 만들고 싶었어. 라는 말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여러 장례식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며 서로 부딪히는 애국가 소리는 소설의 핵심 은유입니다.
국가는 완벽한 화음이 아닌 고통과 저항의 불협화음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한강 작가는 초기 질문을 뒤집어야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본래의 질문인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요. 이는 치유의 주체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이며 상처 입은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라는 심오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소년 동호는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을 되묻는 구원의 존재로 다가옵니다. 한강 작가가 광주의 시민들로부터 발견한 인간성의 보루는 강인함이 아닌 연약함이었습니다. 친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마음, 폭력 앞에서 상처 입고 치유되지 않는 마음, 시민군이 총을 손에 들고도 쏘지 못했던 마음, 죽어가는 사람들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소년의 마음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연약함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양심의 원천입니다. 소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노벨상 위원회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만해 문학상과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등 여러 주요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인 안나 마이너스 카린팜은 한강의 작품 중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다룬 아주 특별한 작품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에 광주 시민들은 감격했습니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기적이다. 이제 5.18도 한강과 함께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건이 됐다. 라고 말했으며 한 광주 시민은 한강과 함께 5.18도 부활했다. 라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노벨상 수상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가의 영광을 넘어 잊혀가던 역사의 진실을 현재로 다시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저건 광주잖아. 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방사능 피폭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뼈와 근육에 침착된 방사성 물질이 수십 년간 몸속에 머무르며 생명을 공격하듯이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은 피폭처럼 계속됩니다. 소설은 광주가 고립된 과거가 아니라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이러한 기억을 통해 현재의 부조리에 맞서 싸울 용기와 성찰을 줌으로써 살아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소설 속 동호는 5.18 당시 희생된 광주상고 1학년 문재학 열사를 모델로 합니다. 문재학 열사의 아버지는 생전에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동호라는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 문재학이라 써놓으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책에는 그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노벨상 수상 소식에 기뻐서 울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설은 한 소년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개인의 비극을 대변합니다. 가족이 남긴 흔적은 역사가 결코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슬픔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눈 덮인 램프처럼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으로 소년이 온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존엄과 연대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